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3년 3월 18일, 토요일입니다. 3월 세 번째 주가 마감이 됐고요. 그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이번 한 주에 대해서 이것저것 한번 또 지켜보고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긴가민가 또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여러 가지 뉴스들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런 가운데 시장의 변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찜찜한 이런 상황들 이런 쪽에서 일단 여러 가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첫째가 그거죠. 이제 미국의 지금 저희가 주식을 좀 오래 본 사람이면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은행 이쪽에 변화가 나온다. 불편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자본주의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주의가 딱 설 수 있었던 하나의 배경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예금 받고 거기다가 대출해주고 이자 나가는 우리나라 은행과는 다르게 여기서 이제 또 나가는 게 최첨단 IB로 무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본을 쫙 쌓아왔던 대표적인 회사들이고 그 중간 단계에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메가뱅크가 있고요. 메가뱅크라고 하는 거는 저희 알고 있는 뭐 JP 모간,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골드만삭스 이런 어떤 큰 은행과 투자를 같이 하는 이런 급이 있고 그 밑에 한 중형급들이 있고 소형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한 500개 이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형급 같은 이것도 많이 줄은 숫자 1,500개인가 제가 숫자는 까먹었지만 이것도 예전에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 한 7, 80년대부터 태생적으로 이렇게 나와던 이런 회사들은 2008년도 때 많이 아웃됐습니다. 그 합병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형급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사건들이 터지는 게 일단 중형급 정도들이죠. 이렇게 나오고 소형급은 뭐 지방의 어떤 새마을 금고 역할들을 하는 회사들 쪽 많죠.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타격이 가는 게 여기입니다. 소형도 지금 이건 아예 뉴스도 안 나와요. 뉴스도 안 나오고 뭐 1년에 다변사로 변사하면 안 되겠죠. 예. 다양하게 합병되고 뭐 사라지는 쪽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 안 좋죠. 근데 이 중형급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는 현상인데 첫 번째로 나왔을 때 지금 가장 시장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은 SVB. 예, 이쪽은 그리고 또 실버게이트도 하나 있었죠. 이쪽은 일단 연준 정부 합작품으로 이거를 거의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돈 태울게 그리고 이거를 상장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다 생각하게 되면 그냥 아웃. 이거 뭐 나중에 상장 폐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인수를 하기도 하겠죠. 근데 관심 있는 쪽은 분명히 또 메가뱅크 쪽에 한 명일 겁니다. 지금 뭐 다른 누가 흡수해 가느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요거 하기 전에 또 세 번째가 있겠죠. CS. 예. 지금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게 세 개로 압축을 할게요. 이거는 연준과 정부의 합작으로 예금자 보호 다 보장해주겠다. 연준은 액면가로 다 사주겠다. 예, 이러면서 봉합 끝 이제 정리가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처리되는 방향이 누가 가져갔냐 요거 뭐 남았겠죠. 두 번째 FRB 예. 이쪽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인데 그래도 이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메가뱅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상황을 종료시키죠. 메가뱅크가 한 30억 달러인가요? 이거 조달하기 시작해서 여기다 투입한다. 유동성 공급한다. 그래서 사태 종료가 면밀하게는 좀 되게 좀 이상한 게 이 과정을 잘 보시게 되면은 FRB에서 메가뱅크로 그러니까 지금 중소형급 은행들은 지금 뭐 이번에 실버게이트도 실리콘밸리 뱅크도 망했고 퍼스트 리퍼블릭도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금이 불안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다 메가뱅크로 갑니다. 그 메가뱅크로 간 돈은 갑자기 예금이 확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이거 투자하고 다시 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운용을 하는데 약간 좀 갑자기 늘어나고 부담스럽죠. 이거를 이번에 FRB로 돈을 냈습니다. 이게 30억 달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중소형급에서 빠져나온 게 갑자기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쪽으로 대여해주고 그 이자는 거의 마진은 거의 없는 쪽이겠죠. 그런 쪽으로 약간
이걸 살려야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겠다.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아니, 밑에 돌 메꾸다가 위에 돌 메꾸는 건데요? 예, 이거는 뭐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그러면서, 딱 정리하게 시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했던 겁니다. 요 위에서는, 정부, 연준 이런 쪽으로 민간까지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연준이 나서게 되면 좀 모양 안 나잖아.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약 한 200억 달러 정도를, 200억 달러를, 예, 빌려줍니다. 연준에서. 니네 대출해가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지금 유동성 있으면 막아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막아가죠. 연준이 돈을 대출해준다? 이거 뭡니까? QE죠? 돈 지금 살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QT 기간인데 QE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원칙에 맞는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원칙을 무시하면서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니 그럼 왜 메가뱅크만 지원하고 아예 FRB는 지원을 안 직접 지금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막 에벨레드에서 이거 누가 가져가겠죠? 그러면 그거 약간 예금 수신이 약한 쪽이 어디냐? 모건 스탠리?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인수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헐값에 싸게 사가겠죠? 결국엔 이 과정들이 메가뱅크, 좀 여유 있는 메가뱅크 쪽으로만 딱 들어가서 와 완전히 또 재편되는 과정. 결국엔 그래요. 자본주의가 밑에서 뭐가 막 살아나서 이렇게 좀 우리도 좀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사건 터져서 제대로 관리 못한다. 나락으로 가고 이거 그냥 위로 먹히고 결국에는 위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이런 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구조.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 앞으로부터 제가 아까 미국의 은행들이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이게 좀 되게 찝찝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뭐 부분이 이렇게 이제 점점 더 비대해져 갈 겁니다. 그럼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던 과정 쪽에서 비대했던 은행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도 보세요. CS 같은 경우도 이제 스위스 정부 출동합니다. 우리가 70억 달러인가요? 뭐 이거 지원해 줄게.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원래 법을 좀 개정해서 외국인들의 자금을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9.9% 이상 못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 우리 하고 싶어도 못해 배째다. 예, 그러다 보니까 스위스 정부가 이제 나서기 시작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것도 누가 UBS인가요? 여기서 인수한다. US, 예, 인사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또 거대 뱅크로 들어가고 메가뱅크로 또 들어가는 현상이고. 근데 솔직히 스위스 이거는 벌써 작년에 망했어야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망했어야 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분 투자하면서 아이고 이거 웬 떡이냐.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은 좀 돈 되지 않을까 봤더니 안에 다 썩어 있어요. 더 지분 만약에 지분 투자할 거였으면은 뭐 얘기를 하건 뭘 하건 간에 뭐 다른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있었겠죠. 보니까 아니에요. 아 이거 물렸네. 아이 속상하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가 스위스 정부가 돈 투입하면은 내가 인수할게 라고 딱 대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글로벌 상황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상황들 편하신가요? 저는 뭐 이게 다 그냥 괜찮다 넘어간다 누가 합동해서 한다 그러는데 저희 저희 세대 저희 세대가 아니라 2008년도 금융위기를 보면서 이게 하루 지나고 나면 뭐가 터지고 했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저는 절대 100% 안전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없습니다. 신뢰합니다. 여기에서 못 믿겠어요. 못 믿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런 거 다 잘 진행해 나가네. 하지만 7, 80% 정도만 그래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제가 생각하는 20% 정도는 과연 안전할까? 나머지는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그렇게 금리를 강하게 인상을 하면서 나왔던 후폭풍입니다. 이 후폭풍들이 단순히 이런 것만 해서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까? 지금 거의 사상 20, 30년 만에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있는데 그동안에 방만하게 했던 여러 가지 저금리에 젖어 있던 글로벌 경제가 이 나오는 과정 쪽에서 이거 아무 변화 없이 툭툭 털고 다 그냥 아무 일 없어 하고 쭉 올라갈까? 저는 이것도 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단적으로 볼게요. 그럼 이제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수해간 CS가 가봤더니 이거 엉망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면 UBS도 흔들립니다. 메가뱅크가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 FRB 같은 경우도 가져가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가져가서 딱 이제 우리 이제 예금자 보호도 이거 예금 순수 예금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 우리 생겼어. 와 우리 덩치 더 커졌어. 좋아하고 있는데
의외로 가서 딱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부실이 좀 심해요. 이것 봐라. 쿵.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상황이 지나갔을 때 메가뱅크도 인수를 해서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핵심인 거고. 또한 이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겁니다. 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망하고 이런 거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돼 있죠. 채권 투자하게 되면 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증권사들도 쉬쉬하게 했지만 국내 증권사도 엄청 터졌습니다. 뭐 천억 단위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손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금리가 멈춰줘서 다시 금리가 내려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 가격이 올라가죠. 채권은 가격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주는 걸 봐야 될 텐데 이게 여전히 특히 이걸 또 장기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단기물은 그나마 2년물, 뭐 6개월물 이런 건 바닥바닥 움직여서 그냥 이것도 물론 가격이 여기다 보니까 가격도 안 좋은데 장기물 같은 경우는 또 보통 얘기하는 듀레이션이 되게 길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미스매치가 되는 게 상당히 길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채권 얘기만 나오면 증권사나 운용하는 부서는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게 반영이 안 된 게 뭐가 또 있냐면은 MMF가 있습니다.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러죠. 이게 1990년도 메릴 린치가 개발해 놓고 이걸로 떼돈 벌었던 회사. 이게 뭐냐면은 단기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단기로 운용을 합니다. 그 중에 들어간 게 CD라든가 단기 CP, 그러니까 기업 채권, 이거는 또 이것도 좀 불안해요. 기업 채권도.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가 그게 있죠. 국공채 단기 채권. 단기라고 해서 뭐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단기도 지금 하루 만에 채권 움직이는 게 100bp, 150bp 막 움직이는 이런 상황 쪽에서 이거 괜찮을까요? 이거 만약에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MMF 뭐 어떤 이것도 아마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은행권의 미실현 손실 이게 그렇게 커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까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파장입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서 다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강조는 요거 10% 20% 이게 과연 여기 그냥 안전하게 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아직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연준이 액션을 딱 취해줘야 되겠죠. 어디서? FOMC에서. 이제 또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주기 전까지는 적어도 좀 안심을 못할 것 같고 게다가 미국이 이런데 저희는 신흥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동향들 바라보면서 미국에 조금만 또 이상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마음은 못 놓겠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지금 뭐 절에도 대응하는 전략은 저희가 벌써 지난주부터 포지션은 그렇습니다. 현금 갖고 다니자.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갖고 움직이자가 첫 번째고 거기다가 대응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섹터나 종목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좀 되는 쪽이고 근데 이것도 조금 불안한 게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초토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도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지더라고요. 보통 나스닥 기준과 비슷하게 하락하든가 거기서 많이 따라갔는데 나스닥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한 1.6%인가 이렇게 1.8%인가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쪽으로는 미국은 이런 사태를 봤었을 때가 지금 다 집중되는 게 메가뱅크 이쪽 안 된다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집중되는 게 중소형권 쪽은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중소형 쪽이 힘들고 지금 그동안 끌어왔던 부채 근데 자금 조달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고 이런 상황이 됐었을 때 중소형까지 당한다.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글로벌 경제에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까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보게 되면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완벽하게 100%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미국은 앞으로 가야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 보고 결정이 어떻게 나가는지 그거 한번 지켜보자는 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연주 다음에 FOMC 회의입니다. 이것도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21일 제가 원래는 동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22에 50bp 인상을 딱 보고 시장 반응보다 보니까 일단 이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처럼 하반기 경기는 생각보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딱 이런 것 좀 얘기해줘야죠. 먼저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 게 뭐 이런 그러니까 금리 관련된 얘기부터 막 장황하게 쭉 하다가 여기를 먼저 나와요. 근데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내용 보게 되면 금리 올린 배경 살짝 설명하고 이거 먼저 나와요. 지금은 생각보던 것보다 작년에 어떤 에너지 위기 때문에 심각하게 위축됐던 게 회복되고 있다. 이거 먼저 딱 하고 그래서 지금은 50bp 그림이 인상을 할 여력이 된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뭐 똑같죠. 연준 그 다음부터는 뭐 데이터 의존적이고 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은 물가를 잡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게 같은 내용이지만 어다르고 아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월의장이 욕먹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그럼 연준이 바라보고 있었을 때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먼저 딱 불러일으켜 놓은 이런 거를 더 앞에 딱 깔아주고 그렇기 때문이지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한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한쪽에서는 이걸 강조를 되게 근데 이걸 또 강조를 할 수가 없는 게 경고하는데 금리를 올린다. 근데 물가는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안 빠진다는 신호로 보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또 이런 구조로 해서 작년에 많이 빠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도 FOMC가 또 중요하겠는데 연준 의장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되게 많아요. 지금 뭐 CNBC나 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또 그렇게 연준 의장을 공격을 합니다. 말이 마음에 안 든다. 같은 내용이라도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있죠? 이렇게 가냐라고 해서 또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이번에 FOMC에서는 두 개의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25bp 인상이냐 아니면은 동결이냐. 근데 지금 또 이런 뭐 또 이번에 SBB 파산 쪽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25bp 인상도 거의 대세여가 80%대까지 페드와치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60%대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동결이 한 30%대 이상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또 거기다 보면 그런 것 같고 지난주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FOMC 회의에서 50bp가 거의 또 많이 올라왔다. 한 30% 되니까 50bp도 걱정해야 된다. 25bp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했는데 한 주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심리상으로 똑같은 결과예요. 다음 주 가게 되면 또 이제 이번에 은행 사태 그냥 아무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얘기했는데 또 뭐 하나 더 터지기 시작한다. 그러게 되면 반응이 어떨까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제는 또 25bp는 거의 10%대 가고 동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또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은행을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정부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총출하는 거 다 좋습니다. 네, 좋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입장들이 단순히 의심의 시작이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제가 보수적이나 좀 그렇게 봐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또 지금 저희 입장이 제가 5월 달엔 셀인 메이로 입장을 보여지고 있는 입장 쪽에서 4월 달로 들어갈 때 한 달이라도 더 챙기는 건 맞긴 하겠지만 지금 본 입장이 시장 지수와는 조금 연관이 좀 먼 것 같고요. 지수보다 지금 시장은 약간 종목 섹터 쪽으로 막 붙어가면서 대응하는데 이게 또 종목 섹터가 이렇게 막 또 강하게 움직이는 장이 그렇게 어떤 시장의 질적인 아주 저는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되는데 질적인 측면 쪽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대형주가 쭉 가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 가고 대형주 가고 중소형주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대세 상승의 느낌은 아니란 거죠. 아주 냉철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수는 모르겠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모르겠고 그냥 이걸 대피해서 어차피 시장에 돈은 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우리 플레이어들은 생각보다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 성장주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든지 다 올라가고 기업들 실적은 다 꺾여버리고 침체를 얘기하는 시대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희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올인해버리겠다. 성장의 개념도 그거죠. 막연하게 무슨 우리 화성 갈 수 있대. 언제? 200년 가면.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화성 갈 수 있대. 거기다가 달 여행은 지금 한 앞으로 2년 뒤에는 할 수 있대. 라고 하게 되면 거기 나온 우주선 보이고 돈 많은 사람들 갔다 오면서 나는 1억 냈지만 한 2년 뒤에 가게 되면 투자가 활발하게 해줘서 1,000만 원이면 우주여행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지금은 또 해외여행이 한번 붐이었었잖아요. 네. 이제 우주여행도 만약에 지금 붐처럼 나오기 시작하는 이런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장을 땡겨오기 시작해요.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땡겨온다는 얘기는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오는 게 성장주의 큰 배경이잖아요. 뭐 AI도 그랬고 AI가 뭐야? 뭐 먹는 이름이야? 뭐 식당 이름이야? 했다가 그게 이렇게 쓰이면서 해보니까 지금 이게 현실로 들어와요. 챗봇이죠. 이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반응하기 시작했고 로봇도 멀었어. 근데 삼성이 다 한대요. 그러면 잠깐만 삼성이 한다는데 돈 투자하고 회사들도 막 인수해. 인수가 아니라 뭐 지분 투자겠지만 거의 인수할 것 같습니다. 보면 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로봇이 가까이 왔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게 성장주에 대한 개념이죠. 이차전지도 뭐 저희가 지금 전기차 타시는 분 제 주변에는 지금 딱 한 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타기 시작하면서 이분은 이제 충전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자기는 불만이다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보시면 전기차 타시는 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게 되면 점점점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피부적인 느낌과 또 북미의 투자의 앞으로 성장을 담보했다. 이런 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일단 성장주는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제 누누이 강조되지만 성장주 잘 찾아서 수익 한번 딱 제대로 챙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매매의 근원이 되고요. 이걸 놓쳤다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그래서 한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이쪽에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뭘 가져갑니까? 2부에서 열렬하게 강의드리는 55분봉, 55일선 이런 거 다 같이 총출동해서 이거를 좀 적기에 샀다가 올라갔을 때 팔고 좀 물렸어요. 물렸으면은 다시 또 추가로 매수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또 정리하고 하는 이런 다양한 전략들. 이게 또 저희가 쓰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이 성장주를 바라보는 섹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성장주 쪽은 가까이 다가올 줄 알았는데 이 시나리오가 완전히 꺾이는 거. 이게 타격을 받는 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 2년 전에 위메이드 같은 P2E가 움직일 때도 성장의 스토리 참 좋았어요. 가상화폐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좋았는데 꺾였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금리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그러면 가상화폐가 꺾인다. 그러면 게임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이거 안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꺾인 거죠. 이런 스토리를 잘 또 찾아가는 게 저희 숙제고 혹시나 대표님 이런 게 앞으로 떠가는 또 하나의 성장 섹터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예, 블로그에 올려주시고 같이 공부하고 체크해 보겠죠. 내 판단해서 요건 조금 아직 멀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뭐 아이디어 교환도 되고 다 같이 저희 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의 성장도 앞으로 계속 또 찾아가는 게 숙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부터 또 시작을 또 이런저런 얘기로 막 시작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이제 또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네. 지표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표를 체크하는데, 속상해 죽겠습니다. 네, 저희 비트코인. 제가 이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수혜로 보고 있는 쪽으로 나오네요. 혹시 비트코인 보고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난번 강의할 때 여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19,000달러 때 요 정도 오게 되면 저희는 사야 된다. 예, 요 레벨은 괜찮다. 그리고 그때 시나리오가 비트코인이 왜 그때 자꾸 마음이 쓰였냐면은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은행권이 미국이 흔들리는데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대체할 자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금이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2023년, 2022년 넘어오면서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 리스크가 약간 불안하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그러면 대체 자산을 찾는다. 금도 올랐어요, 어제. 근데 왠지 좀 올드해. 예,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는 거죠.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맞는다. 그러면 여기 19,000대 사야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고 예, 제가 한번 조금 먼저 하고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한번 보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보시면 좋겠다. 또 요 정도 라인 정도 19,000에서 18,700 요 정도쯤 라인 되면 사겠다. 라고 했더니 이게 거기서부터 19,500이 저점으로 인해서 바라락 지금 이거 했으면 30 그날 하겠습니다. 뭐 올라간 거 가지고 또 그렇습니까? 요런 현상.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또 무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은 단순하게 달러의 대체자산 쪽으로만 봤던 게 비트코인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시스템,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올드한 자본주의 산업에 대해서 약간 경고음이 나온다. 그럼 자금을 이체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뭐 FRB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갖고 있었는데 아우 불안하다. 빨리 가서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기자 개설하고 이쪽으로 자금을 이체시킨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가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가 실질적으로 내가 돈 찾는 데는 딜레이가 되죠. 이게 왜냐면 미국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실시간 이체가 하루 플러스 원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랑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체해가지고 혹시 환전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유용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관심이나 자금들이 몰리면서 아이 뭐 그러면 미국의 메가뱅크는 안전하겠어? 이쪽으로 다 자금들 모이는데?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그쪽에 다 이럴 때 차라리 비트코인 사고 있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는 현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으로 똑같이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미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 비트코인 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강조드리지만 비트코인만 하세요. 비트코인하고 그 이더리움 정도 딱 두 개만 보시지 나머지 알트코인은 전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쪽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딱 저 아시잖아요. 루야 그 망하기 전까지 한 달 정도 전까지 계속 매매했던 거. 와 갖고 있었으면은 가상화폐로 좀 매매해서 요것도 좀 사고 저것도 했던 거 그냥 탈탈 다 털어먹게 생겼네요. 네. 다 털어먹어도 예, 그냥 번 게 더 많긴 하지만 다 썼으니까 억울해지겠죠. 예, 그래서 예, 결국은 요거는 그런 관점 쪽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약에 지금 쫓는다라고 하게 되면 25,000원대 비트에서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24,000대 부근 정도쯤에서 아직 시스템 리스크 관련된 얘기 여전히 뭐 봉합되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나오는 느낌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좀 조정받는다. 여기서는 살짝 지금 이때는 아마 제가 좀 만약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사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때는 한 0.3개 정도는 한번 사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체 자산입니다. 대체 자산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들이 미국이 흔들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 미국이 흔들렸을 때 또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약간 숏 입장 쪽에서의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전통 위험 자산들이 하락했을 때 나는 그를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5월 달에 세린 메이 입장 쪽으로 제가 보게 되면 만약에 주식 비중은 많이 한 50%로 줄이던데 그 중에서 그런 얘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버스 쪽이죠. 인버스 쪽으로 한번 이때는 아마 시장 상황 봐서 조금 적극적으로 인버스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자산으로 만약에 미국에 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나왔을 때 노이즈가 나올 때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은 비트코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한번 지금부터는 염두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 맞으면 일단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쉬운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5월달 이후에 5월달에 만약에 진짜 시장에 제가 보는 것처럼 조정권이 들어온다 라고 되면 액션 이렇게 취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도 마련하겠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요. 비트코인 어찌하다가 비트코인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서러운 심정. 예. 달러 보겠습니다. 달러는 지금 약세로 갑니다. 약세로 가서 지금 기준으로 지금 보니까 103.5. 네, 이거 드디어. 근데 이게 달러가 또 약세로 가는 배경도 이렇게 좀 찜찜하긴 하죠. 한 105대 멈췄습니다. 거기서 멈추고 다시 하향 기조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안착하게 되면 제가 좀 저희 부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던 입장들이 하나였는데 터치하고 좀 꺾이는데 이런 거 꺾이는데 지금 지표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라 지표에 대한 매크로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결국은 시스템 리스크 이쪽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안고 달러는 결론적으로 약세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위상이 흔들리는 거에 대한 은행들의 관점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기준 103대 이자게 되면 또 여부근까지는 들어갈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또 대표적인 달러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유로화 네, 2로 쓸게요. 예, 유로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인상하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로 가죠. 근데 이게 다음에도 계속 50bp, 25bp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의 강세폭은 살짝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또 강세로 들어올 수 있겠죠. 이건 뭐 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마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달러가 깨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한 요 정도 박스권을 그릴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뭐 101대에서 105에서 101 사이에 움직이는 단계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거에 비해서는 달러가 지금 약세로 가는 거에 비해서는 원달러 환율은 생각보다 셉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달러 약한 거 대비했으면은 지금 저희는 이쯤 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 1205, 지난번 이것도 좀 약하다고 이게 좀 강했나요? 예, 하여튼간 1250원, 1300원 요 범위대에서 움직이는 게 요 안쪽에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외로 레벨업대에서 강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국의 체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국의 체력은 아직 노코멘트. 그러니까 체력에 대해서 내수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내수는 일단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출 관련된 쪽에서 여전히 살아나고 있어? 수출 괜찮아? 라고 하는 쪽에서 의문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체력에 대한 의문이 여기 차지하고 있다. 그걸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좀 넓힌다. 신흥국. 아니 미국이 흔들려. IMF 때 우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IMF 때도 그랬지만 금융위기 때 우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니네 여기저기서 돈 빼가고 난리하면서 신흥국 또 타격받았던 거 기억나니? 이러면서 약간 좀 불안감이 갖춰지는 게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일단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표 쪽에서 금리 쪽 한번 챙겨볼까요? 금리 보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 뭐 최근 들어서 2년물 모든 금리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10년물도 지금 3.5대 이것도 한 4%대 근접했습니다. 4% 근접하던 숫자가 지금은 쫙쫙 밀리네요. 이때가 고점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3.5도 깨졌네요. 3.4 정도까지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현상이 이것도 보세요. 금리가 얼마나 불안한지 보면은 내렸다가 그 다음에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푹 보세요. 이거 거의 채권 트레이더는 미쳐요. 이 당일 중에 이 흐름 보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3.9에서 3.75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금리가 변화하기 시작하게 되면 0.000, 0.001 이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 단위로 움직여서 뭐 많이 움직였네 한데 요즘은 이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뭐 1호, 그러니까 150bp씩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 3.9에서 3.75면 2.5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5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폭이 150bp가 하루에 왔다 갔다 했다. 이거는 놀라운 상황이죠. 지금 채권 시장 쪽에서. 그것도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150bp 빠졌다가 100bp 올라갔다가 150bp 빠졌다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쪽이 과연 시장이 안정돼 있구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금리가 왜 내려갑니까?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은 급등, 금리는 급락. 이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왜 채권으로 그래도 몰릴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위험자산이 아닌 안전자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만약에 금리가 또 이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금리를 또 올려 버리는 기조,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리는 기조가 나온다. 가격이 또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샀던 사람은 가격도 안 맞는 거죠. 거기 때문에 또 자금도 채권은 그냥 뭐 우리가 얘기하는 10억 단위로 10억 있는데 채권이나 해볼까? 그러면 저기 가서 100원 가지고 편의점 가서 저 살 거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런 단위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가파르게 움직이고요. 이 정도쯤에서는 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살짝 또 반등 들어오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지금 멈추고 있는 3.4대가 그런 것 같은데 FOMC 가봐야 됩니다. 가봐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내용들, 뉘앙스를 확인해야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상품 시장에서는 또 할 얘기가 많죠. 지금 구리, 지금 보면은 이게 이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경기 민감 쪽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서 체크해보지 않게 $4였지 않습니까?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이탈 신호가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강하게 이제 이탈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경기에 대해서는 혹시 중국 쪽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그거를 못 따라간다는 얘기겠죠. 이거 잘못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깃발령 패턴의 윗아래를 만들고 내려간다. 기분이 안 좋아요. 썩 좋지가 않아요. 가뜩이나 전기차 쪽과 함께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수요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걸 무시하고 선물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자리 잡는다고요? 그러면 얼만큼 앞으로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얘기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수요들이 빠지면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다. 이거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분위기고, 또 유가. 네,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할 말이 많죠. 야, 이것도 대표적인, 네, 지금 스위스 CS가 망하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에서는 대한항공 취리 직항우선했다고 좋아하고 있네요. 네. 가보곤 있습니다. 융프라우. 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저희 단체로 가시죠. 네. 네. 그렇게 하고, 비행기에서도 막 주식 얘기하고 재밌겠네요. 네. 근데, 그러다가 피곤하신 분은 먼저 쓰러지시고, 네. 별 생각을 다 하네요.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유가는 지금 중요한 라인 레벨들 다 한 번에 깨버렸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저점에서 바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못 올라옵니다. 이렇단 얘기는 여기서도 약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이런 구조였죠. 여기 깨질 거면 믿음. 근데 지금 $70대가 깨졌습니다. 이게 깨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일단 있네요. 있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부담감이 커지는데 이게 했다가 이제 돌아오면서 다음 변화는 안 했는데 유가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유가가 빠지니까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하락하고 너무 좋아 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네, 에너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것 쪽에서 공급단이라고 하는 공급이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많이 뽑아낼 수 있어. 우리 해보니까 저기 알래스카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했어 라고 하는 근데 발견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다 그러면 오케이 가서 그러면 우리 끌어내자. 거기다가 해양 플랜트 심고 거기다가 시추하면서 그 다음에 강관 집어넣고 이제 쭉 나온다. 이거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라도 한 달 안에 못합니다. 이거 자금 조달하고 준비하고 하는 데는 말씀드렸잖아요. 최소 5년 걸린다고요. 최소입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19 때부터도 뭐 하려고 했던 거 그때 친환경 정책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 스톱 됐어요. 근데 지금 승인해 주는 거였으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우리 ESG의 진심인 친환경의 진심인 당이고 정부입니다. 하다가 요즘 나오는 거 보세요. 멕시코만 시추 허가 다 해주고 있고요. 알래스카 5개 중에서 3개 허가해주고 있고 안 되겠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야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공급은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못 늘어납니다. 수요는 왔다 갔다 해요. 중국이 리오프닝 한데 아니야 해봐도 별거 없대. 미국이 경기 침체한데 제가 볼 때 수요 줄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금리 거의 마무리 지었어. 아닐 것 이런 쪽에서 움직이는 게 이게 무슨 이거는 거의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희가 체크하기는 후행적인 걸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서 따라서 춤추는 건데 이게 변함이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한번 볼게요. 금리가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다 왔다. 이제 금리 인하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겠죠. 달러 약세로 가게 되면 원자재들이 급등합니다. 유가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호재겠죠. 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물가가 도저히 안 잡히니까 계속 금리를 인상할 거야. 물가에 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에너지 유가겠죠. 유가가 안 빠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둘 다 포지션은 다 좋은데요. 금리와 관련돼서 해석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 중간 단계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뭐 네 생각이고 한번 계속 밀어버려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것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를 계속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60대 50달러대까지 간다. 뭐 $60대 밑으로 여기까지 간다. 오페크가 가만히 있을 것이겠으며 거기다가 또 이게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가격을 밀어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어떤 패트리어트를 한 이 쪽의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러면야 전쟁이 빨리 끝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아니 러시아가 어차피 지금 그런 유가의 기준을 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거 안 그러면은 막혀버리면은 다시 뚫는데 또 몇 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 뽑아낸 거는 저가에도 팔아야 됩니다. 자기 비용만 맞추고는. 그러면은 아마 이 기반의 유가가 아니고요. 거의 뭐 보니까 뭐 우랄유 뭐 이런 것들은 뭐 40달러, 50달러대에서도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수입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신났죠. 네, 그래서 중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싼 루랄유를 쓰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1.3%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거기다가 PPI는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 산업이 아직 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저 마이너스권이고 이게 지금 현상이죠. 그래서 결론은 오페크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미국도 에너지 순수출국입니다. 가격이 빠지는 거 좋아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더 이 공급과 관련된 원유 시추업자 또 셰일가스 업자 이런 것들은 아유 유가 내려갔으니까 안 해 올스톱 그러면 공급은 더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Q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그거를 미국에서 그러면 또 업자들이 우리 70달러 미치니까 우리 생산 안 해요. 예,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면 정부가 그러면 또 유가가 올라서 자극이 될 텐데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정도쯤에선 가봐해 줄게요. 조만간 제가 보기엔 다음 주 정도쯤에서는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략 비축유 얘기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전략 비축유 다시 채워놓겠다. 싸지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쪽의 에너지 종국 제일 갖고 있는 에너지 쪽은 다 약간 초토화 됐습니다. 좀 이따 잠깐 보시고요. 초토화? 뭐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근데 밀렸습니다. 기회를 삼으시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위험 지표입니다. 요즘 보는 것 중에서 다른 거 잘 안 보고요. 요거 하나만 체크합니다.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 요게 과연 미국 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나올 정도로 이어가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네. 요거 보면서 저도 그런 얘기가 들어가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여주지 못했던 단계가 제가 요거 한번 움직이게 되면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항 돌파하는 거 순식간에 나올 수도 있다. 순식간에 나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그냥 하이리 채권 스프레드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그냥 괜찮아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잘못하게 되면은 지난번 요때 가격, 요때 그 지표들 6%대 흐름들 그때 저 채권 전문가 하시는 그 윤유삼 의원 네 예전에 같이 딱 그 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700bp 얘기했습니다. 갭이 7%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수치라고 그러니까 500bp부터 약간 경고 600bp부터는 주의 이게 주의 경고 700bp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무슨 일 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700bp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500bp 딱 넘어왔습니다. 주의. 네. 이런 거 보고도 아무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나오게 되면은 약간 좀, 이게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아무 일 없다고 그러면 빠르게 안착하겠죠? 빠르게 안착을 못 하는데요, 지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는 변화 보게 되면 아무래도 눈길이 간다라는 쪽으로 보면서 뭐 다 좋다, 괜찮다 이런 거보다는 현금 갖고 다니면서 대응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지표를 제가 지금 삼으면서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일단 지표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은 지금 오늘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는 보여지죠. 왜냐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그것 정리하면서 추세 돌파했어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 한번 조절한다. 이 얘기는 어제 연합인포맥스에서도 한번 드렸었고 중요한 게 이제 200일선이에요. 200일선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거기를 안착하느냐 이번에도 또 실패하느냐 한 번은 들어가죠. 갔다가 이탈하게 되면 이번에 들어갔다가도 또 이탈하고 이번에 또 이탈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번에 200일선도 지금 안착하려고 시도하는데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55일선이 있다 보니까 난데 미국은 그렇다고 쳐요. 미국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미국의 상황은 미국도 여기 이 주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정신이 없는데 지금 결론은 이게 지금 저항으로 보이십니까? 지지로 보이십니까? 이거 좀 크게 볼까요? 네, 그게 핵심이겠죠. 저항은 넘어가야 저항을 넘었다고 보겠죠. 대개 주봉상에서 55주선 민감한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아직 확실히 방향성이 적응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터지는 거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고 한국은 더 약합니다. 쉽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볼게요. 예, 그럼 쉽게 비교를 뭐 어렵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리가 여기잖아요. 여기 자리인데 지금 그러면 이쯤 와 있어야 됩니다. 201선 저희도 똑같이 타진하게 되면 지금 2430선, 40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미국보다 밑에 이 하단부는 여기를 더 깨졌고 미국도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비슷하게 됐지만 바로 올라왔지만 저희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해놓고 이 단계 쪽에서 딱 지금 저항해서 맞춰서 이건 저항은 이제 넘어갔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 여기 움직여야 될 게 왜 여기 와 있느냐 이럴 때는 딱 하나 외국인들 선물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이거 강하게 나왔었을 때 외국인들이 그날 한 마이너스 한 2만 개로 볼게요. 18,000개인데 2만 개 선물 매도입니다. 이게 지금 2, 3일 사이에 쭉 줄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한 7,000개, 8,000개 정도 이 정도쯤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마이너스권입니다. 이게 다 원복이 됐었어요. 여기 와 있었겠죠. 그냥 아유 선물 다 정리해. 뭐 정리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에 2, 3천 개 들어갔다가 또 쭉 빠지고 아직 자신이 없어요. 외국인들 선물은 이때 주식을 샀잖아요. 주식을 8조 5천억 정도 8조 때 샀는데 지금 시장에 리스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나 이거 한 거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커버가 안 돼요. 근데 아마 선물 매도하고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썼을 것이냐. 만약에 시장에 리스크가 나왔다. 여기 샀던 거 팝니다. 이거 매도하게 되면 선물 2만 개가 수익으로 확 잡히겠죠. 주식의 레버리지가 7배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만약에 똑같이 100억이 들어갔고 내가 여기다가 1000억을 샀다. 주식을 1000억을 샀는데 선물로는 100억이 들어갔다. 그래도 커버가 됩니다. 7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700억 정도가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1000억을 잘못 샀으니까 밀어버려. 손해가 마이너스 20% 나면서도 주가를 20%까지는 안 날, 하여튼 마이너스 10% 정도 보고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선물은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빠지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그러면은 10% 이게 하락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곱하기 7, 70% 수익인데요. 그럼 이거 빼서 정리한 단순 계산입니다. 이거는 해도 60% 주가 하락으로 60%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단순 계산으로 이렇진 않습니다만, 네 이렇게 선물의 레버리지가 크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샀던 현물을 관리하는 중이죠. 근데 지금 다 매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리에서 55%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패턴 보고 제가 어떻게 저거 안짝이니까 정확하게 볼까요? 아주 수치만 보게 돼도 지금 17일날 어제 종가가 2395 55일선이 2395.26 아주 종가가 69니까 26 거의 뭐 거기서 끝나네요. 55선 그 2395선 왜 이렇게 여기서 끝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거기서 뭔가 분위기를 보고 안착해서 이거 차트만 보게 되면 아유 다시 들어가겠네 라고 하는데 미국이 또 이제 이탈하면서 뭐 SBB 청산 얘기 나오고 나머지는 괜찮느냐 어쨌든 은행주 쭉 빠져버리고 뭔가 불안해요. 게다가 또 유가는 저 하락하는 게 지금 경기 관련된 변수로 하락하는 거고 찝찝해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냥 그래 그럼 만약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이 그냥 리스크 제로 다 됐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준율 인하가 중국에서 한 게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준율 인하 때문에 월요일날 경기 민감주가 강하게 또 쫙 하고 올라간다. 저희 혹시나 물리셨던 분들이나 좀 하셨던 분들은 이것도 관리 좀 하셔야 되겠죠. 경기 민감주 변화는 여기서 중국의 지준율 인하 25bp를 통해서 한 번 더 시장에서 반영받고 아니 2차전지가 쉬는데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서 한번 나왔다. 이거 좀 비중 관리해 주세요. 올라오게 되면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25bp 인하로 어떤 특별한 효과보다 우리 이렇게 해 우리 관리할 거야 라고 하는 목소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였으면 금리 인하로 들어갔겠죠. 근데 뭐 이제 돈을
지금 유동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안 좋게 생각하게 되면 중국의 지표들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부동산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또 차라리 좀 꺾은 거고 결론적으로는 네, 지금 부담은 좀 되지만 네 그래도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그나마 또 중국 시장 반응하고 좀 바뀌어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보는데 중요한 건 한국의 201선은 여기 와 있고요. 추세에 대한 저항도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근처 무렵에 있습니다. 아직 지금 나스닥은 여기인데요. 그러면 아직 괴리가 좀 있다고 보고 저거를 빈자리를 채우느냐? 그게 중국의 지준율 인하 쪽으로 해서 이걸 채워줄 수 있느냐?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호재를 받는 건 경기 민감 섹터들이겠죠?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중구장대 쪽. 근데 그거를 보고 대응을 하겠느냐? 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 가서도 좀 걸리겠죠. 미국이 지금 이 자리인데. 미국이 그러면 오히려 밀리게 되면은 다시 밀리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도 거의 밀린 폭은 좀 크진 않겠지만 여기서 역시나 먼저 하방을 보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신흥국의 운명 이것도 체크를 하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또 주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코스피 주봉이 좀 더티해요. 55주선 닿자마자 빠졌고요. 또 닿는데 무지 노력했는데 지금 약간 무거워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스닥의 코어는 좀 다르잖아요. 나스닥은 그래도 와 이제 금리 변하게 되면 나스닥이 좀 고생 많이 했으니까 탁 튀는 맛이라도 있죠. 튀는 것도 없고 줄줄줄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튀는 거 이때로 충분했다.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만약 이것도 패턴만 그린다고 하게 되면 그거죠. 여기 고점은 서서히 무거워지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이게 요 안쪽까지 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아직은 완성됐다고 보기 힘들고 이거 기탈되게 되면 또 흔들릴 수도 있는 이런 쪽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본 거 보지 않겠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여지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됐고 예 그러면 저희가 코스닥을 또 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여전히 살아있겠느냐라고 하는 코스닥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코스닥이 차라리 미국스럽네요. 위쪽으로 가서 자리를 딱 턴하고 있는 과정. 근데 이걸 잘 보시게 되면 요 저항을 돌파했었을 때는 뭐가 움직였냐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차 전지에 약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반대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2차 전지의 약진이 끝났고 이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거 지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하락하는 걸 바라시면 안 돼요. 2차 전지가 하락하게 되면 코스닥 시총이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코스닥의 지수가 흔들리게 되고 코스닥의 지수가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형주들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못 생각하시는 게 뭐 어디 나가서도 2차 전지가 꺾여야 된다. 2차 전지 많이 올랐다. 매도에 이거는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했다. 그러면서 다른 로봇이나 AI로 가야 된다. 이게 크게는 틀린 말인 게 지수가 꺾이는데 지수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살아서 혼자 막 또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는데도 한계가 있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시총이 커진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아직은 코스닥 150에 들어와서 매도 타겟, 공매도 타겟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살이 총통이 찌고 있어. 어디 한번 기다려보자 하고 이제 또 악마의 이빨을 드러낼 수가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이게 또 시총 커진 거에 대한 부담으로 그냥 또 계속 밀고 가는 이거는 후폭풍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2차 전지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건 절대 좋은 거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정도로 약간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지수를 잡아주되 나머지가 빈틈의 종목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개인적으로는 AI도 AI 로봇 이거 다 지금 관심 있게 또 챙기는 것도 맞고 매매에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대응하기 못한다. 이거는 대응하는 전략은 2부에 다 또 보시면서 저희 툴에 따라서 하시면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한번 보시면서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더 깔끔한데 근데 코스닥은 뭐 이번에도 보세요. 야 이렇게 딱 들어왔다가 거의 55선을 딱 닫고 이날 다 쓸 겁니다. 제가 그때 보기로는 야 코스닥 이거 이대로 안 빠질 텐데 했던 때가 딱 이때였거든요. 이 뭡니까? 이게 이래놓게 냈고 바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급반등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201선에서 계속 지지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깨졌다고 그냥 쫙 안 빠집니다. 거기다 201선, 55선을 한 번에 관통했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이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쫙 하고 올렸을 겁니다. 올려서 이 자리에 오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래서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 종목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가 감이 나옵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들, 그나마 저희는 미국에는 러셀 2000 지수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 중소형 쪽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한국은 이게 아니라 코스닥은 성장에 대한 개념 쪽이 부각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쪽에 좀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 대한 변화들은 차라리 성장에 대한 변화를 안고 어차피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어요. 1분기 뭐 실적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 거의 안 하거든요. 이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성장주에 대한 개념들과 함께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은 미국 증시 종목들. 요거 또 저희가 에너지 쪽으로 다 가자고 그래놓고 보셔도 아시죠? 지금 시퍼런 거. 네, 이래놓고 아마 변화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부담이 가겠죠. 이번 주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베리골드 네, 또 55일선 와서 좀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쭉 올라오네요. 갈피를 못 잡겠어요. 근데 MB 락입니다. 혹시 베리골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혹시나 얘기했는데 쭉 밀렸다가 지금 거의 지금 18 제가 18점 몇 달러인 거 보니까 지금 가격 이거 55일선 넘어온 요 자리 쪽에서는 정리하시죠. 이거는 베리골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베리골드를 사느니 지금의 제 대체 자산은 금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쪽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카바를 제가 좀 하려고 그래요. 혹시 생각하시다면은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것도 아마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이 정도면 한번 사보겠다라고 하는 라인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대안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 보던 것들 스콜피오 탱커스 55일선입니다. 그리고 딱 여기 돼 있죠. 이거 다 아마 지금 제가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느낀 결과는 이런 LNG선 운반선, LNG 운반선, 그리고 또 에너지 운반선이라고 하는 탱커스 쪽은 배당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배당 나오면 배당 성향이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지난번에도 최 30% 나옵니다. 배당이요. 근데 아마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70%도 배당을 준 적이 있어요. 한 해에. 손 나오면은 다 그냥 싸그리 우리 자사주 매입 안 하고 그냥 다 주주들한테 나눠주겠다 하는 회사들이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DH 탱커스인가 이것도 있는데 이거 혹시나 그 업체가 보다가 유가 때문에 지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추가시키려고 하다가 있는 거다 잘 관리하자 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스콜피오 탱커스 지금 자리 괜찮다는 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가 보면서 여기서 살살 한번 보셔도 되겠다. 노블 노블은 지금 엔빌로프 들어왔죠. 개파라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 떨어졌습니다. 트랜스오션 이게 다 시추하는 회사들 쪽에 나오는 쪽은 조금 더 민감하게 작용하네요. 이 정도 자리들.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게 되면 2차 엔빌까지 들어온 자리죠. 여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지금 거래도 지금 폭증하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들 보여주고 있고 오시언이링도 비슷하겠죠, 당연히. 네, 그런 상황들이고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 종목들 나오고 있는데 메타넥스도 약간 에너지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메탄올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들인데 조정이 충분히 졸 만큼 들어왔습니다. 다 에너지 종목들 살 만큼 됐습니다. 여기까지. 베리골드는 저 이제 취급 안 할 겁니다. 이거는 X. 네, 그렇게 보고 요 상황들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은 사보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은 미국 시장을 해볼 때 지금의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됐구나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야. 유가 이제 앞으로 쭉 떨어질 텐데 더 떨어질 거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옥시덴탈. 네. 옥시덴탈이 저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분께서 지금 벌써 올해 들어서 2차례 더 매입을 합니다. 이때를 옥시덴탈 한번 주가 볼까요? 지금 옥시덴탈이 워렌 버핏 선생님이 뭘 보고 계신지. 네, 지금 작년부터 고점일 때 하반기에도 한번 베팅을 하셨고, 예, 올해 들어서도 2번 베팅하고 계속 삽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쯤 여기도 사고 올해 들어서 계속 약한데 주가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과연 워렌 버핏 선생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필수 소비재 에너지 쪽에 대한 나는
연세 나이가 90이 돼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주가에 상관없이 이렇게 사고 계십니다. 예전에 애플을 베팅했을 때랑 똑같겠죠. 과연 뭘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께서는. 네, 그러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고점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 저희는 기술적 분석으로 아이고 저거 망했네. 네, 원형 천정형으로 쭉 빠지겠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워렌 버핏은 사고 있다는 게 무엇을 암시를 할까? 고점에서 지금 박스권이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박스권, 와, 이 주봉으로 55주선 거의 마무리 지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유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됐습니다. 요런 거. 요런 절대절명의 순간들. 네. 한번 또 이탈하게 돼도 만약에 50달러, 만약에 저희요, 이거 50달러 때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주봉 엠블로프 보면서 저희 사시죠. 네, 그래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흔들리면 우리 거의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워렌 버핏 선생님은 어떻게 되실 겁니까? 네, 그 정도로 그냥 사고 상장 폐지 시켜? 이럴 분위기인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매수하는 게요. 에너지에 대한 시각이 저는 분명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 워렌 버핏이 샀을까를 출발하다 보니까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도 유가에는 호재보다 괜찮다. 금리 인하됐을 때는 원자재 쪽으로 호재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원자재 쪽, 이쪽은 에너지 쪽, 이쪽은 베팅이 맞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섹터는 종목은 무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이용하시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새롭게 움직이는 2차전지가 흔들리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는 과정 쪽에서의 빠른 변화들, 그러면 눌림목 때 대응할 수 있는 변화들, 저희 거 툴 이용해서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계속 하루 이틀 2, 3일 이런 쪽으로 봐도 눌림 들어온 자리 3일선 13일선 자리 보시면서 그런 쪽이나 아니면 분봉 보시면서 뭐 제가 왜 4시간 반 동안 그거 떠들었겠습니까? 제레미 웨스트 해가지고. 네, 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약하다는 거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큽니다. 언제까지? FOMC 회의 때까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여전히 지금 전략은 똑같습니다. 현금 비중 30% 유지하고 주식 비중 70%대 두면서 이번 주에도 계속 한 얘기가 제가 그거였어요. 한 뭐 20% 최소 20%는 확보하시자라는 얘기가 시장이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게 되면 괜히 주식 100%로 대응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느니 차라리 종목적으로 대응하는 거 좋습니다. 섹터나 이런 쪽으로 대응하는 거 좋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치고받고 하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2%대 그냥 손절. 근데 괜찮다 이거는 차지하고 좀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 챙기고 나오고 하는 이런 짧은 매매는 계속 가능합니다. 왜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코스닥 보셨듯이요. 근데 현금 비중 다 쓰고 올해 100% 백팅 그래서 에코프로처럼 가지야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건 아닌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감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 좀 감안하자라는 입장 쪽에서 여전히 현금 비중 유지하고요. 이번 주도 이제 공지사항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만, 공지사항으로 봤었을 때 시장 흐름이나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나, 이제 추세도 우리도 돌파할 것 같다. 그리고 또 FOMC 회의 때 상당한 내용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때는 바꾸겠죠. 또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으로 주식 비중을 좀 더 끌고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섹터는 이런 쪽이 낫겠다고 공지사항에 분명히 또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시황 내용들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종목 쪽에서 또 두 번째 코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